김갑수의 정치 비평이 그리웠던데 계속해서 이어서 얘기를 해보죠. 6월 3일 대선이 있었고요. 6월 4일 취임을 하셨고요. 반년이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우리에겐 김갑수가 없었습니다. 에이. 그래서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일단은 이재명 정부의 어떤 탄생 과정이랑 그리고 어떤 초반 국정 운영에 대한 총평 들어보고 한번 시작해보죠. 우리가 흔히 세상 이치를 설명할 때 이제 작용 반작용 이 각도로 보면 이해가 되는 측면이 많죠. 그러면 어떤 작용과 어떤 반작용의 과정이었나 이걸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한국 사회 전체에 녹여서 봐야 돼요. 우리 경우 뭐 찬란한 과거를 가졌다는 말을 하고 싶어 하지만 상당히 오랜 세월 사실은 조선조 후기부터 식민지 말까지 사실 따지고 보면 굉장히 힘든 세월이었지 않습니까? 대외적으로 정말 밝히기 어려울 정도로 그 이후의 과정도 보면 그리고 언제부턴가 이제 우리가 도약하는 한국, 다이내믹 코리아에 대한 체험을 했는데 그 체험이 대략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것 같아요. 한 번은 박정희 시절에 농업국가를 공업국가로 바꾼 사례는 뭐 전지구적으로 엄청나게 많은데 소위 중화공업이라고 하는 소위 강대국만 할 수 있는 것들에 도전해서 일련의 성취를 이뤄서 상위 중진국까지 확 올려놓은 그 격변을 한번 저는 어린 시절에 그걸 체험을 했죠. 그러시죠. 그 다음에 디지털 사회로 이제 전환 과정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깔아 나왔던 그 인터넷. 거대한 변화. 그때는 이제 인터넷 IT로 많이 설명이 됐죠. 디지털 사회 전환기에서 대부분의 나라들이 미적미적할 때 우리는 누구보다 앞장서 갔죠. 두 번째 격변이었죠. 근데 경제 총량도 커지고 국제사회 영향력도 커지고 뭐 우리의 문화적 영향력, 군비 등등이 커지는 몸짓에 비해서 한국의 위상은 실체는 과거에 머물다 보면 굉장히 작은 나라처럼 여겨진단 말이에요. 네. 제가 작용 반작용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움츠렸던 어깨가 세 번째 도약을 해야 된다 하는 몸부림의 과정 같아요. 세 번째 몸부림은 뭐냐면 강대국으로 가는 과정이에요. 강대국. 예, 여기서 말하는 강대국은 미중이라고 하는 슈퍼파워 다음의 강대국이죠. 예컨대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이런 수준과 같은 정도의 비중을 가진 나라의 일원이 되는 그 과정을 우리가 건너뛰는 과정에 계엄도 겪고 내란도 치러내고 하는 것인데 한국 사회 세 번째 도약의 준비가 돼 있는 세력이 집권을 했고 또 그 초석을 깔고 있는 중인데 그 초석의 연장선상에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큰 그림을. 집권 6개월 동안은 아무래도 내치가 너무나 흐트러져 있으니까 그거 바로 잡는 과정, 특히나 이 공적 기관들, 공무원들 움직이게 하느라고 온갖 일이 그거 바쁜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큰 여러 가지 포석이 있죠. 대표적으로 AI에 전념하고 있는 건 지금 우리 사회 또 한 번의 전환인 것이기도 하고 많은 것 다 알려졌죠. 1000년 만에 온 기회다 해서 북방항로 개척 같은 과제도 그렇고 에너지 고속도로도 그렇고 그다음에 아마 몇 년 후에 가셔야 될 것 같은 북한을 경유해서 시베리아 거쳐서 유럽까지 가는 그런 통로의 개설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 포석이 그려지는 중인데 세 번째 도약을 위한 포석들.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럭저럭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선진국 소리가 선진국의 꼬랩인데 예. 그런 소리는 들을만한데 사실은 그 선진국적 경제나 문화 구조에 걸맞는 수준의 강대국적 지위는 우리가 너무나 먼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예. 근데 그거의 실현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초기 국정 운영에 대한 총평을 여쭤봤는데 자, 첫 번째 이제 우리가 도약기가 박정희 대통령 때 농업 국가가 공업 국가로 바뀌고 중화공업으로. 중화공업 예, 예. 국가로 그리고 두 번째 김대중 부인할 수가 없죠. 인터넷 뭐 정보고속도로라고도 표현하는데 그때 IT도 국가가 되고 이제 세 번째 도약을 하는 단계인데 그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좀 징후로 나타나는 것들이 대표적으로 코스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코스피 정말 난리도 아니고 정말로 뭔가 변하긴 변하다 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AI 이 세 번째 도약이라고 하면 AI 정도의 어떤 아젠다가 적합하지 않나 싶기도 한데 그건 실체고 지금 징후라고 표현하셨잖아요. 징후, 네. 징후는 K컬처죠, 단연. K컬처
빠질 수가 없다. 예, 매력만으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매력 배경에 숨겨져 있는 시장 지배력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요소가 결합되면서 K컬처가 지금의 그야말로 전성기 같은 걸 누리고 있잖아요. 근데 전성기라는 건 하강을 의미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항상적인 지배 문화들 있죠. 가령 영미 팝 같은 거, 네. 할리우드 같은 거. 이게 항상적 주류 문화, 지배 문화라고 표현이 좀 이상한데 항상적 주류 문화의 일원으로 지금 거의 한 발 한 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K컬처가. BTS로 BTS가 끝이 아니야 했는데 갑자기 올해는 캐대헌 올해 6월 달이었습니다. 그것도 정부 출범과 또 공교롭게 시점이 또 비슷한데 아무튼 세 번째 도약 AI도 있고 K컬처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요새 또 뭘 빼놓을 수가 그 약간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정부의 어떤 외교 노선이라고 해야 될까요? 가끔 보면은 저는 이런 생각도 해요. 이 진보 진영 대통령이 맞는 건가? 이렇게 보일 때도 있어요. 스스로도 대통령께서 본인이 이제 중도 우익을 표방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향성들도 어떻게 보면 세 번째 도약으로 나가는 어떤 포지셔닝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셨습니까? 그렇죠. 왼쪽 오른쪽 구분이라는 게 이제 한 200~300년 역사를 갖고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 문명이 건설되고 한 2000여 년 동안 사람은 이제 종교의 시대를 살았어요. 네. 신앙 세대. 그 신앙을 대체한 게 산업 문명 발전하면서 뭐냐 이데올로기. 근데 우리가 여전히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있는 측면이 많아요. 좌파 우파 이게. 근데 지금 후기 자본주의 이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 도대체 그런 좌우 개념으로 들어맞는 게 별로 있느냐.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굳이 뭐 우리는 중도 보수를 지향합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이치는 과거에 우리를 족쇄지었던 이념의 벽 같은 거 그런 거죠. 가령 북한과 남북 관계 갈등도 이게 이념 차이로 보입니까? 우리가 이념이 달라서 이게 대결하고 있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현실적인 사유들이잖아요. 그렇죠. 북한은 그냥 가난하나마 자기 독자적 지위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 거고 우리는 압도적 크기다 보니까 저는 늘 주장하죠. 동서독 통일이 뭘로 이루어졌느냐. 동서독 통일이 여행 자유 아닙니까? 아니에요. 뭐 그런 걸 포함해서. 네네. 냉전의 끝이었죠. 서독이 동독을 돈 주고 산 거예요. 그렇죠. 돈 주고 산 거라니까. 너무 가난했죠. 예. 아니 그런데 4대1 격차였단 말이에요. 서독이 4배 잘 살았어요. 근데 지금 우리 북한보다 50배 잘 살거든요. 그렇죠. 북한을 돈 주고 사는 과정을 만들려면 그 사람들 구슬러야 되죠. 뭐 그런 걸 갖고 이념 대립을 내세우고 뭐 이재명이 간첩 아니야? 뭐 이 소리 좀 웃기죠. 그렇죠. 매우 많이 웃기죠. 그렇죠. 예. 하여튼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네요. 세 번째 격변기에 또 다른 어떤 아젠다를 하면은 이념의 어떤 탈피, 이념에서의 해방 이런 것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김대중 시대에는 탈냉전이었어요. 탈냉전. 근데 탈냉전도 이미 기성 체제 이제 다 편입이 됐고 이념으로부터의 탈피가 소위 뭐 지금 많이 말하잖아요. 실용주의 그런 용어를 쓰는데 새로운 용어를 개발해도 상관은 없어요. 네. 그런데 전통적인 진보 보수 개념을 굳이 빌려다 쓴다면 우리나라가 이미 가진 게 많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개혁될 게 그렇게 많아 보임에도 불구하고 가진 게 많은 나라라는 움직이는 지킬 게 많다는 거는 보수화된다는 의미거든요. 바뀌기가 그만큼 더 힘들죠. 네, 그러니까 그 보수화된 우리들의 이 고정관념이라든지 자기보호 본능을 껴안고 같이 가야 되는 무거운 과제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자, 정말 그야말로 세 번째 도약을 어떻게 보면 시작하고 있는 이제 이재명 정부 출범이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